오늘 이 간담회는 이번 4월 10일 총선에 앞서 중구 성동을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갖고 계시는 아동돌봄 정책에 대한 생각을 지역민들께 전달드리고자 저희 주민조례 추진 운동본부에서 각 후보 캠프에 제안드린 것인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와 또 3월 30일에는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와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분 후보께는 사전에 중구의 양육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미리 전달드렸고 오늘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귀한 시간 내어주신 박성준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중구 성동을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저출생 문제 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출생 문제가 나왔냐면 아이를 낳아서 사실은 어디를 보낼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여성들이 다 일을 하게 돼 있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돼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이 돌봄 정책이 필요한 건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태어날 때부터 초등학교 이때까지는 좀 돌봄 정책이 유지가 돼야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돌봄 정책을 과거에 이제 중구에서 잘 해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또 다른 어떤 전환점도 있고 논란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장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2019년부터 중구에서 지자체 중심의 아동돌봄 정책,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중구형 초중돌봄교실과 어린이집 구직영 정책이 시행되었는데요. 후보님이 보시기에 이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2019년부터 이제 실시가 됐고 제가 2020년 국회의원이 당선이 돼서 와서 저는 이제 그 뭐 방송 정책이라든가 특히 이제 국가 안보 정책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왔고요. 또 정치의 이제 정무적 판단 이런 거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식견들이 있었는데 중구에 이제 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전임 이제 서양호 전 구청장이 이 중구형 돌봄 정책, 중구가 이제 직접 직영하는 이 돌봄 정책이 상당히 한국에 있어서의 복지 정책 모델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뭐가 됐었냐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이제 그 전에 2021년 4.7 보궐선거에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었는데 제가 그 당시 이제 선대위 대변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구형 돌봄 정책을 저는 서울시에 전반적으로 이걸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산전 선진 모델이고 효능감이라고 할 때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그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느끼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저출생 정책의 하나의 보완 정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수긍을 했고 그게 이제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중구형 돌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제 2022년 6월 지방선거가 이 돌봄 정책과는 상관없는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가 이제 쓰나미로 이제 어렵게 됐단 말이죠. 그 이후에 그래서 이 돌봄 정책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중구형 돌봄 정책이 약간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좌초라는 표현은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 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후 지금 중구에서는 중구형 초등돌봄과 또 구직형 어린이집의 민간 위탁과 교육부 이관이 추진되어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그런 시도들이 중단된 것처럼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 인한 고용 불안, 또 잦은 선생님들 교체, 또 부실급식 사태,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의 장기 공석 등 다양한 문제들, 이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어떤 현안을 봤을 때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답은 어디에 있느냐? 중구형 돌봄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중구에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책임을 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구형 돌봄 정책이 이렇게 효과적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중구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중구청장이 핵심이 돼서 이 문제를 추진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책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거예요. 아, 이것은 잘 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될 수 있구나. 시그널을 다 줬기 때문에 그것이 자리가 잡혔는데 이거는 중구형 돌봄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장 중구청장이 바뀌면서 뭐가 되냐면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전임 구청장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또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밑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 관련자들도 이 문제를 추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뭐냐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성입니다, 책임성. 그 책임을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힘이 나와야 되는 건데 여기서의 우리가 얘기하는 좌장이라고 하는 이제 중구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많은 부분들까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다시 되돌려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늘봄학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초등돌봄 정책으로 늘봄학교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구의 경우에는 기존 중구형 초등돌봄교실을 유지하고 확대하기를 희망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중구 외에도 노원구의 온종일 돌봄 사업단처럼 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수성에 맞춰서 오랜 기간 책임감 있게 운영해온 모델들이 있습니다. 늘봄학교가 현재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틀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도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지금 구청장은 중구형 초등돌봄을 늘봄학교 전국 확대 시행 전까지만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특색 있는 아동돌봄 사업과 교육부의 늘봄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행정은 탑다운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이제 밑에까지 다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정책이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그런 정책들을 해왔죠. 그러니까 국가 주도, 행정 주도의 어떤 정책들을 이끌어왔다고 하면은 지금 20세기 넘어서 21세기의 큰 흐름은 뭐냐면 주민 주도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민관 합동형으로 해서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맞춤형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늘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육청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돌봄 정책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과거의 형태인 것이죠. 정부 주도가 해서 이 정책을 만들어서 내가 이 정책을 할 테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대로 따라와라. 이게 명령 체계로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방민들이 주도권을 형성해서 우리 정책,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보자. 주민 주도용으로 이제 지방자치가 만들어져 왔는데 이건 국가 주도의 형태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또 왜 드리냐면 그러면 중구형 돌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형성이 돼서 지방자치가 형성되면서 중구 중심의 돌봄 정책을 선진 모델로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중구형 돌봄 정책을 관심 있게 갖고 이게 한번 전국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그러니까 시범적 모델들을 또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일괄적으로 다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부가 앞으로 행정 서비스라고 하는 거, 지금 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에게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것이 타당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정책을 하나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책들이 잘 해왔다고 하면은 지속 가능한 계승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시민단체가 왜 중구형 돌봄이 이렇게 잘 되어 왔는데 뭐 새롭게 추구하는 그 돌봄 정책과 이제 어떻게 보면 갈등 관계가 비춰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왔단 말이죠. 그것을 제가 뭐 지금 한 번에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민주당의 가치, 제가 앞으로 우리가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과 함께 하는 중구형 돌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추진해야 될 가치이자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국가 주도에서 그냥 탑다운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잘 만들어진 정책을 바텀업으로 해서 다른 지역까지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좀 바뀌고 있는데 지금 늘봄 정책이라고 해서 그냥 교육부가 만들어서 교육청이 만들어서 그냥 적용해.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 중구형 돌봄 정책이라는 역사성이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왔던 어떤 중심된 큰 흐름이 있는 건데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작년 10월부터 3개월간 총 2,311명의 중구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중구의회에 제출했고 현재 운영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중구 최초의 주민 발안 조례로서 중구의 만 18세 미만 모든 아이들이 공공이 책임지는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후보님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건 매우 고무적인 일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2,311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 이게 돌봄 정책의 실적인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이 정책은 좋은 거구나. 실제 그래서 이제 주민 발의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조례가 이제 통과될 수 있다고 하면 매우 의미가 있는 건데 저기 이제 법적인 절차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오늘 구의원님도 여기 같이 계셔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이제 구의회에서 더 논의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산출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논의하고 좀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또 중구의회의 그 구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하는 방향들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긍정적이고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또 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이 답변은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 답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네요. 다음은 중고등 교육 환경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중구 성동을 지역의 중고등 교육 환경에 대해 지역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행정체계가 지금 나눠져 있어요. 원래 이제 일반 행정 하에서의 교육 행정도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일반 행정과 이제 교육 행정이 분류가 돼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우리 중구 주변에 초등학교가 4개가 있잖아요. 광희초등학교, 충구초등학교, 흥림초등학교, 또 뭐가 있죠? 성구초등학교. 이렇게 4개가 있는데 한 근접거리 한 200m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효율성이라든가 지금의 인구 구조로 비교했을 때 이 학교를 재배치를 해서 실질적인 중구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만들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교육 행정이 이게 딱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민들이 얘기할 때 중학교 설립이라든가 고등학교 설립, 특히 이제 중구는 고등학교 여고 설립에 대한 요구들이 컸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희연 교육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초청 토론회도 가졌단 말이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충분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했지만 이게 일반 행정가들과 교육행정의 이 간격이 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걸 허물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데 이 벽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좀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을 통합하는 쪽으로 가야만 이 문제들이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은 인구가 너무나 줄고 있잖아요. 0.7에서 0.6대로 줄다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교육자원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통합적 구조화해서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장기적인 겁니다. 아마 추후에 아마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쟁점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 논의들은 좀 있는 단계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교육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제 성동과 같은 경우 중학교 설립, 금옥수동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원하고 여기는 이제 여고 설립을 원하고 있고. 제가 이제 이번에 공약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율형 공립고 전환을 좀 해서 교육 서비스를 좀 더 시민들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제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공교육 정상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건데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도 많은 불만들이 많이 있는데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본적 원인을 제가 말씀드렸고 이것은 어떻게 뭐라고 할까 쾌도난마식으로 답을 딱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끊임없이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감하고도 몇 번 만났고 계속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참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있어서 좀 저도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또 다음 제가 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또 다른 이제
교육감하고도 제가 다시 만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국가 소멸 수준에 이른 우리나라 출생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정작 지금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소중한 아이들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각종 아동학대와 빈곤아동, 교육의 양극화와 살인적인 임시 경쟁, 아이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보행 시설물과 끊이지 않는 교통사고 등 대한민국은 여전히 아이들에게 위험한 나라입니다. 후보자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아동 정책과 또 이를 위한 입법활동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에서 이제 후보님의 아동 관련된 정책 공약들도 한꺼번에 말씀 여기서 해주시면. 태어날 때부터 이제 출생부터 이제 노인복지까지 무덤까지 이런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출생 문제가 이렇게 큰 난제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들의 이제 사회적 진출에 대한 부분과 함께 아이들의 돌봄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가야 되는데 국가 정책이 다 연계 구조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뭐냐면 출생과 보육, 우리가 얘기하는 돌봄,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들어가서 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 무상교육, 대학까지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하나의 어떤 시스템적으로 쫙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국가가 그렇게 만들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 정책을 이렇게 만들고 어떤 때는 이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연결 구조가 안 되다 보니까 효과성이 좀 떨어졌다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정부에서 역대 정부가 나온 정책이 저출생 정책입니다. 저출생 정책. 우리나라 지금 1년에 이 저출생 관련해서 예산이 한 4, 50조 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제가 공약을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저출생 예산의 4, 50조를 이렇게 띄엄띄엄 하는 게 아니라 세출 구조 조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이제 한번 이제 만약에 이제 제정이 되면 이 문제를 좀 공론화 시켜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만 18세 이하의 아동들 있잖아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실질적 지원을 좀 해주자. 그건 뭐냐면 출생부터 18세까지 실질적 지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 아동수당이라는 이름하에서 한 자녀에게 월 5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지원을 해주면 출생부터 어떻게 부모가 예를 들면 어디 맡긴다든가 또 학교에서의 어떤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뭐라고 할까요? 부담감을 확실히 줄이기 때문에 이 저출산 정책에 있어서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정책을 좀 제가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돌봄을 운영할 수 있는 온종일 특별법을 제가 발의를 했거든요. 지금 계류 중인 상태인데 제가 그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행정하고 교육 행정하고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일반 행정하고 이 교육 행정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단일화되는 게 아니라 부딪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주도권 싸움도 좀 있고 그래서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제가 이건 지속적으로 좀 법안 발의를 해서 좀 산출물을 좀 내야 되는 건데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돌봄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시민사회라고 할까요?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런 중심적으로 어떤 정책이 이렇게 좋은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내고 또 관철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민주사회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서의 이것이 효과적이고 효능감이 있고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을 담아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늘 그렇게 함께 해왔고요. 저도 늘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